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배워서 바로 일제강점기 전 개항 초기에 열강의 경제 침탈 상황을 배우면서 일본의 화폐 정리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 구국운동을 벌이면서 어떻게 열강의 경제적 침탈을 막았는지, 그리고 근대 문물을 도입하면서 교통, 통신기관, 근대 문명시설, 그리고 의료기관, 근대 건축, 이런 근대 문명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배우는 동시에 근대적인 언론의 활동, 이른바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그리고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이라 그래서 유경공원, 동문학, 원산학사 이런 걸 배웠고, 국학연구의 동시와 함께 종교, 이런 문화적인 파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목을 이렇게 써놨죠. 일제 시대별 식민통치라고 적어놨는데, 일제 시대별 식민통치는 총 3시기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1910년대에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무단통치라고 불리는 시기고요. 1920년대는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이후 일제가 우리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간책을 간열하는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45년까지는 바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면서 이제 일제가 어떻게 극렬하게 악랄하고도 아주 악독하게 우리나라를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 바로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무단 통치라 함은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바로 무력을 동원해 강제적 압박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무력, 즉 때리고 폭력적인 걸 써서 무력을 동원해 강제적인 압박 통치를 바로 무단 통치라고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는 우리 대한제국을 1910년 8월 29일 강제 병합하면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요 조선총독부라는 기구인데, 이 조선총독부는 한반도를 조선으로 격화시키고 식민지 통치기관으로 설치하는 동시에 이 총독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요. 그래서 크게는 행정과 치안으로 나뉘는데, 행정을 책임진 사람은 바로 요 조선 총독 아래에는 바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각 공무원을 뒀는데, 행정은 정무총감이라고 해서 행정상 2인자였고 치안은 경무총감이라고 해서 헌병지휘관이 겸직하는 실질적 2인자로서 이렇게 행정과 치안을 두 갈래로 나눠서 통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든 기구는 바로 요 중추원이라 불리는 기구인데, 친일파에게 명예직을 부여하는 이른바 형식적인 기구였어요. 친일파에게 그냥 이름뿐인 관직을 주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니네들이 동조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기구가 중추원이었다. 그럼 이 조선 총독부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바로 요 조선 총독이라 불리는 사람인데, 일본의 육해군의 전 현역 대장 출신, 즉 군인 출신만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황의 직속 관리이고 일본 본토의 내각 총리 대신과 동격이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의 행정, 입법, 사법권을 장악하는 동시에 군대 통수권을 보유하는 엄청난 자리였는데, 즉 왕이 사라지고 이런 총독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조선 총독부의 기구를 보기 전에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영향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자, 일제강점기의 통치체제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나누는데, 정치적으로는 우리 한국인에게 어떠한 정치활동을 허락하지 않아서 지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인의 우리 경제적 상황의 발전을 억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농민과 노동자를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서 단순 식민지 농업 창고로만 생각을 해서 우리 민족 기업의 성장 자체를 억압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은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의 5대 궁궐 있죠.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이런 5대 궁궐을 훼손하는 동시에 동물원을 만들거나 궁궐의 정각을 떼가서 일본 사기업 미쓰비시, 도시바 이런 회장들의 별장으로 쓰거나,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날조하고 이제 3, 40년대 민족말살 통치에서 배우는 창씨 개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민족말살을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생겼는지와 조선 총독의 더 자세한 통치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조선 총독부는 왼쪽에 있는 그림대로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조선 총독부의 기구라 그래서 조선 총독의 아래 여러 부서들을 만들어 놔서 우리
한국을 통치하는 기구로서 억압을 했고, 밑에 하단에는 총독부의 관리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조선 총독부는 어디에 만들었느냐? 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광화문 뒤에, 그리고 청와대 앞에, 즉 광화문과 청와대 사이에 만들었는데, 이 그림은 선생님이 초등학교 2, 3학년 때 모습이에요. 실제 이 조선 총독부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 이렇게 쓰고 있다가 95년, 우리 현대사 할 때 배울 겁니다. 민주화 정부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다시 아름다운 우리의 경복궁을 복원시키게 되는데요. 이 조선 총독부는 실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광화문을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이렇게 없애요. 원래 광화문에는 조선 총독부가 없었는데 광화문 뒤로 이렇게 조선 총독부가 생기죠, 오른쪽 그림에.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를 광화문이 가린다 그래서 광화문을 아예 동쪽으로 끝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원래 광화문의 자리를 되찾았는데, 미관을 해치잖아. 식민지 통치 기간의 잔재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1995년, 다시 말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없애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청와대가 보이고 경복궁이 있고 그 뒤에 멀리는 북한산이 보이는 이런 지금의 청와대에 우리나라 궁궐을 복원시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 기구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전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요 중추원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요 중추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네 갈래로 만들었는데, 고려시대 때는 우리 배웠죠. 중추원 바로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국가 기밀을 담당했었고, 조선 때는, 조선시대에는 형식적인 무신 최고 기구였다. 즉 무신 군인들의 최고 기구로서 활용을 했고, 구한말 즉 대한제국 시기에는 국회 성격, 국회 상원의원 성격의 활동을 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아까 위에서 했죠. 그냥 친일파 명예직이에요. 친일파들에게 명예직으로서 주는 기구가 바로 요 중추원의 역할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조선 총독은 우리나라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총 9대 총독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조선 총독 아래 정무총관과 경무총감이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정무총감이 2인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경무총감, 우리 한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경찰대장이 겸직하는 자리여서 경무총감이 더 힘이 셌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을 역임했던 사람들입니다. 1대부터 9대까지인데 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명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정책은 없고, 다 일본인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바로 일본의 2012년에 그 선거 도중 총탈을 맞고 사망했던 아베 요시히로의 그 외조부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9명의 조선 총독이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무단 통치 시기에는 어떤 제도를 실시했냐면 바로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헌병경찰 제도란, 헌병이 군사경찰, 헌병, 바로 우리도 지금 현재 군대 가면 군대 경찰 역할을 하는 게 헌병이죠. 헌병이 군사경찰 및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행정도 담당했어요. 즉 그만큼 포괄적으로 모든 걸 군대식으로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 공무원들과 선생님 같은 교사들에게도 칼을 차게 해서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우리도 지금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랑 학생이랑 친한 경우 있죠. 그래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바로 칼을 꺼내서 위협적으로 뭔가 너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칙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로 학생들을 다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뭘 만들었느냐? 바로 조선태형령이에요. 이 조선태형령이라는 게 뭐냐면, 영조 때 바로 힘으로 사람을 고문을 해서 얻는 답은 정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뭔가 좀 비인권적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때려서 답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조선 영조 때 이미 없앤 법을 일본인들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막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역할로서 이런 조선 통제령, 조선 태양령을 실시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조선 태양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료를 자세히 보면은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즉 경찰범, 즉 경찰이
불량해 보이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벌금 때리고 이렇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방금 말했던 이 조선 태형령인데, 볼기라 그러죠. 곤장. 이걸 없애는데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만큼 태형은 가복도는 직결관서의 비밀리에, 즉 몰래 했어요. 왜? 대놓고 하면 일본이 그만큼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걸 대내적으로 알리게 되니까. 그리고 이 법은 조선인에 한해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의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라는 내용이.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데, 우리 독립협회 자유민권운동 할 때 배웠잖아. 집회, 출판, 언론 이런 결사들의 자유를 빼는 동시에 저번 문화파트에서 했던 신문지법을 만들어서 민족 언론을 폐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나 그리고 황성신문, 이런 신문사들이 다 폐간돼서 결국에는 친일적인 신문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더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으로 억압을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일본 중심으로 시행을 해요. 일본 중심으로 시행. 어떻게 했냐면 토지 소유 관계의 재편성이에요. 토지 소유 관계 재편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걸 지워볼게요. 이제 자, 즉 이전에는 양반 지주들이 토지 지주였잖아. 양반 지주들이. 그런데 이제는 일본 식민 지주제로 바뀌게 되었다. 일본 식민 지주제, 즉 양반 토지 주인에서 일본으로 땅 주인이 다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 좋아 토지조사 사업이지 결국에는 일제의 토지 약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1910년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억압 정책이 토지조사 사업이었는데, 목적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우리 한국인들의 세금을 잘 걷게 하고 공평하게 하겠다라는 걸로 명분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는 여기 보이죠. 한반도 우리 한국을 식민 지배하는 데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게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거기다가 방법도 얼마나 양아치스러웠냐면 기한부, 이른바 신고제예요. 즉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일주일 안에 신고를 해야 돼. 그런데 생각해봐. 농사꾼들은 되게 바쁘잖아. 하루하루가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언제 동사무소 가서 해? 거기다가 절차도 복잡했지. 거기다 짧은 신고 기간이야. 내 땅을 신고하려면은 최소한 뭐 1년의 시간을 주고 그 사이에 어떻게 가라. 아니면 진짜 한 달이라도 줘야 되는데, 막 이틀, 일주일 줘놓고는 신고 안 했다고, 그 사이에 신고 안 했으니까 이 땅은 주인이 없는 땅, 총독부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고, 즉 우리도 지금 6월 3일 날 이제 선거한다고 하면 계속 알려주잖아요. 언론이나 뭐 관공서에서. 그만큼 토지 신고 고지가 불철저, 굉장히 허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언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많이 빼앗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토지 가격을 조사해서 법정 지가, 우리도 지금 땅값의 시세 있잖아. 어디 알토란 같은 땅, 뭐 서울 강남,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역의 땅값을 법으로 지정해 놓는다는 점은 좋았고, 두 번째 뭐냐면 바로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통해 싼값으로 일본인에게 토지를 매매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동인도 회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동인도 회사,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회사가 일본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땅을 총독부로부터 싼 값에 다 인수를 해서 일본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땅을 싸게 팔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사료 보이죠? 일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이주민 정책, 즉 일본인은 단체를 폐지하고 개인에게 자금을 대부한다. 즉 일본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개인에게 세금을 때리지 않고 오히려 돈을 빌려줘서 땅을 경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자도 7푼 5리에서 7푼으로 인하한다. 그만큼 돈을 빌리더라도 굉장히 싼 값에 돈을 빌려주니까 돈 없는 일본인들이, 좀 일본에서는 땅을 사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땅을 대부분 사들이면서 농장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어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개강권 이런 말이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 저기 보이죠?
경작권이라 해서 지주가 소작인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막아주는 농민의 권리인데, 경작권, 즉 내가 땅 주인이야. 근데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농민에게 땅을 일종의 대여해 주는 거, 그리고 내 땅을 개간해 주는 개간권, 그리고 도지권, 소작권을 또 재분할하는 거야. 내가 땅을 빌렸는데 내가 그 땅을 농사 지려고 했으나 시기가 안 맞아서 또 못하게 됐어. 그렇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안 주잖아. 그럼 내 땅을 또 임대를 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패권, 그리고 주인이 없는 토지에 대한 공동이용, 즉 이 땅은 어느 누구의 땅도 아닌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경작해서 나눠먹기 형식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권한을 다 부정했어요. 이젠 깔끔하게 일주 일지주제다. 즉 땅 주인 한 명에 땅을 빌리는 사람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대로 근대적 토지 소유권, 그런 것들을 확립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토지의 소유권만 인정하고 경작권이나 개간권은 무시해서 지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소작농이 몰락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게 요 토지조사 사업이다. 실제 수능이나 한능검 그리고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고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조사 사업 이외에 또 다른 경제산업 침탈은 무엇이느냐? 바로 이것들이 있어요. 자, 요것들이 이렇게 묻기 이전에 경제 산업 침탈의 정책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바로 민족 자본의, 우리 한국 민족, 다시 써볼게요.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민족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립을 규제하는 것이 이 당시 경제산업 침탈 정책이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바로 회사령이에요. 요 회사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조선의 우리 한국의 산업을 일본의 자본주의 요구에 맞춰서 식민지 산업체제로 개편하는데 이 회사령을 실시했다라는 이야기야. 즉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회사를 만들잖아? 불법이야.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그 회사 만든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법이었는데, 이게 1920년대 신고제로 바뀌게 돼요. 신고제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삼림령이란 뭐냐? 우리나라의 그런 그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일본 애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돌이었지만 땔감을 떼잖아. 그래서 농민들의 땔감 이용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소금, 인삼, 담배 이런 돈 되는 것들은 다 조선 총독부에서 오로지 독점적으로 사고 팔 수 있었고, 어업령,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물고기 맘대로 잡을 수 있는 거, 광업령, 광산 맘대로 캐도 되는 것, 임야 조사령, 함부로 그 황무지나 개간지 맘대로 개간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일본인에게 몰아줬다는 얘기고, 그리고 일본을 철도의 도시라고 하죠. 그것처럼 교통도로망 확충으로 철도를 장악했어.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자, 이 경원선은 바로 서울과 원산에서 만들어진 건데, 북부 지역의 광물 자원 침탈이에요. 광물 자원 수탈이지. 그리고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게 이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그리고 이 군산선과 호남선 있죠. 이거는 바로 왜 만들었냐면, 우리 전라도가 곡창지대잖아. 전라도에 쌀과 면화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차 노선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즉은나라 일본의 식민지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경의선을 만드는 이유는 일본이 중국을 먹고 만주까지 차지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단독열차, 북만주 열차를 다 일본이 만들거든요. 그 열차 노선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노선이 경의선이었다. 자, 이렇게 1910년대 일제 경제 침탈 파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토지조사서 방금 말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회사령,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허가제야. 그래서 민족기업의 성장을 억압하는 동시에 철도, 항만, 도로 정비, 이른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사회 간접 자본, 여러분 통합사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른바 SOC라 그러는데, 바로 식민지 수탈을 위한 기초 작업인 동시에 중국을 침략할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1910년 일제 경제 침탈은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 해사령, 그리고 철도 건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아예 식민지로 제대로 알박게 하려고 했다. 자, 그러면 1910년대 마지막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 교육이에요. 즉 우민화 교육, 어리석게 만든다 이거야. 그래서 기초교육, 보통교육이 바로 기초교육, 초등학교만 나오게 하는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나왔으면 이제 바로 실업교육, 즉 공고, 지금으로 따지면 실업교육, 즉 공고를 보내서 그냥 취업 전선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실시한 정책이 바로 1차 조선 교육령인데, 1차 조선 교육령인데 이 1차 조선 교육령의 내용을 보면 식민 지배에 순종하는 한국인 육성이 목적이야.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차지를 했잖아. 근데 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본어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본어 중심의 교육 과목 편성 및 일본사를 강화해서 우리 한국인들을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축소하고 한국사 교육을 배제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며 실무 기술만 교육해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착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들 만든 학교에 안 가고 그냥 사립학교를 가려고 하자.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걸 제정하고 서당으로 가니까 서당 규칙이라는 걸 제정해서 반일적 성향의 학교를 폐쇄, 즉 반일 교육을 하거나 독립 교육을 하는 학교를 다 폐쇄하고 서당도 탄압을 하는 거야. 즉 인가제,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등록을 마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냥 오케이 콜 요런 식으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바뀐 게 사립학교 규칙과 서당 규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통해서 정치, 경제, 교육 요런 순으로 배워봤는데요. 앞으로 1920년대, 3, 40년대도 요런 식으로 각 시대 정치 정책, 경제 정책, 교육 정책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10년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20년대 문화 통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